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가 있었던 그날 둘이 날아다녔습니다. 안국역 일대에서. 제가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이제 말 조심해야겠네요. 아, 예. 줄 가지고 경찰차 끌어내리고 몸싸움하고 정말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려가 됩니다. 만약에 그런 구구 진영에 있는 교회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선동을 해버리면 결국엔 폭력 집단 그것밖에 안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서울 서부지법 사태 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근히 조장을 해놓고 중요할 때 빠지잖아요. 전광훈은 뭐 자기는 그런 거 안 했다 이러는데 사람들을 그 상태까지 가도록 뒤에서 가스라이팅 해서 계속 만들어 놓고 그래서 구속이 딱 됐다는 소식을 듣고 잡아놓은 판사가 누구라는 걸 딱 알면은 뭐 자동적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다 세팅을 해놓는 거니까 굉장히 좀 우려가 되죠. 선고 당일 현장에서도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제가 보거든요. 이 박근혜 탄핵 선고가 있었던 그날 반대 집회, 그러니까 탄기국, 탄핵 기각을 위한 뭐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가 탄기국이라고 하는데 탄기국에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 뭐 대통령 박근혜 파면한다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앞쪽에서 뭐라고 했냐면 기각이 됐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흥분의 열광의 도가니가 돼가지고 우리가 이겼다 이러고 있었는데 진실은 조금 늦게 오잖아요. 갑자기 사람들이 더 열받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무대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선동을 하기 시작해요. 언제까지 앉아서 태극기만 흔들 거냐? 자리에서 일어나 달라. 버스 이렇게 밀어내고 경찰 차병 밀어내고 헌재로 쳐들어가자. 이렇게 선동을 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들 막 가요. 근데 이제 대부분 나이 드신 분이다 보니까는 뒤에서 뭐 그냥 처음에 하다가 이제 하는 둥 마는 둥 했는데 근데 앞에서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 결국엔 경찰차 밀고 하다 보니까는 차에 위에 있던 스피커가 떨어져가지고 아래 계신 분들 한 두세 분 돌아가셨거든요. 이렇게 맞으시고. 이런 게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농도가 더 진해졌잖아요. 그때는 국정농단이라는 그때도 이제 희대의 사건이었는데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개입을 해서 뭐 뒤에서 연설문을 쓰고 이게 다 드러나니까 그리고 탄핵이라는 걸 사실 그 옛날에 노무현 때도 있기는 했지만 이때는 좀 차원이 다른 탄핵이었으니까 이거 좀 문제가 있다 하면서 하다가 이제 당한 거잖아요. 그쪽 표현에 따르면. 근데 이제는 이제 두 번은 똑같이 안 당한다 이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또 다시 탄핵으로 보수 정권을 넘겨줄 수 없다 이런 분위기가 훨씬 강해진 것 같아요 지금. 네,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저희 방송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혹여라도 뭐 본인이 우파다, 뭐 나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절대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당시 박사모 회장 아시죠? 우리 또 정광용. 추억의 이름. 네, 추억의 네, 이름. 정광용. 또 탄기국 대변인을 동시에 맡았거든요. 이 정광용 씨가. 이런 선동에 앞장선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느냐? 제가 코앞에서 지켜봤거든요. 탄핵이 인용이 됐잖아요. 파면이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본인은 앞으로 나와야 된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서 본인 정작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는 특공대를 조직해서 박근혜 대통령 자택을 보호해야 한다. 최루탄이 좀 맵다. 쏴도 흩어지지 마라. 흩어지면 지는 거다.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은 뒤로 빠져요. 사람들 밀어놓고. 아마 이번에도 그렇게 선동하는 사람들은 뒤로 빠질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분위기 휩쓸린 다수의 시민들은 부상을 입거나 혹은 크게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에 절대 휩쓸려서는 안 된다고 보고 좀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정광용 씨가 도망갈 때 뒤에 있던 사람들도 막 엄청 막았거든요. 어디 도망가냐. 가지 말라고. 이대로 당신이 가면 어떡하냐. 런. 네, 자기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자택으로 보호하러 가야 된다. 이런 얘기 하면서 뒤로 빠지더라고. 이게 교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선동할 건 다 해놓고는 애꿎은 시민들만 다치거나 부상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헌법재판소 아예 근처를 진공 상태로 만든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헌법재판소 앞에 계셨잖아요. 예. 그때는 그 세월호 유가족들이랑 또 시민사회에서 탄핵을 염원하시는 분들도 반반 이렇게 나눠서 계셨다면서요. 예. 그때도 그러니까 경찰 차벽이 딱 막아놨어요. 다행히. 예. 그래서 그런 어떤 탄핵을 염원하는 세월호 유가족 시민사회단체들 이쪽에 있었고 안국역 중심 쪽에는 이제 그 보수 우파들이 있었는데 파면 선고가 나오자마자 이제 세월호 유가족들 환호하면서 오열하고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부모이기에 포기할 수 없다라는 팻말을 들면서 기뻐했던 그런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 구속됐을 때 공수처 앞에서 분신해서 돌아가신 분 목사라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3월 7일 최근이죠. 3월 7일에도 80대 남성이 또 분신을 했는데 그분 또 유서를 보면 또 기독교인이에요. 사실 보수 개신교가 되게 자살을 터부시하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분신을 하면서 나라를 막 구해야 된다는 의분 뭐 이런 걸 하는데 이런 사태가 또 유혈 또 인명사고 이런 게 일어나지 않을까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더 빨리 신속하게 정의롭고 공의로운 판결을 내려야죠. 전광훈 목사 말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뭐 제가 조심하란다고 조심할 위인은 아니시지만 뭐 순국결사대 이렇게 뭐 사람 죽는 걸 되게 아무렇지 않게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메시지도 은연중에 쌓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본인의 울분을 참지 못하고 극단적인 어떤 상황으로까지 번지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잘 분별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뭐 누구를 지지할 수는 있죠. 좋아하거나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그런 행위를 하는 게 과연 맞지 않다. 그래서도 안 되고. 네. 저는 이번에도 공의로운 판결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 2017년 파면 당시 보충 의견을 냈던 당시 안창호 헌법재판관, 지금 현 인권위원장, 뭐 지금은 인권을 후퇴시키고 계시지만 네. 당시에는 아주 헌법을 잘 수호하셨거든요. 그때 보충 의견을 낸 부분이 있는데 한 대목을 좀 읽어드릴게요.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성경 말씀이다. 불법과 불의를 버리고 바르고 정의로운 것을 실천하라는 말씀이다. 이 사건 탄핵 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이 사건 탄핵 심판은 단순히 대통령의 과거 행위의 위법과 파면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헌법적 가치와 질서의 규범적 표준을 설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안창호 당시 헌법재판관이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탄핵 심판이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 문제가 아니라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똑같잖아요. 지금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제는 보수 어떤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다. 그래서 저는 당시 안창호 헌법재판관이 냈던 그런 보충 의견이 지금도 유효하고 그렇게 실현되리라고 소망해 봅니다. 그때 굉장히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그 내용이 나와서 화제가 됐잖아요. 어떻게 이런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는 중대한 문서에 성경 구절을 넣어서 이렇게 할 수 있냐, 진짜 대단하다. 근데 사실 그 안창호 지금 위원장은 그 전에는 계속 검사로 활동을 해왔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새누리당 추천으로 해서 들어오신 분이에요. 굉장히 원래부터 보수 성향이어서 들어오셨고, 그 형이 또 총신대 교수를 했던, 아, 그래요? 예, 안봉 교수라고. 원래 가족이 다 그러니까 합동 쪽이시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많은 분들에게 당시에 박근혜 파면을 정당화하는 그 성경 구절을 써가지고 했는데, 사실 그 이후에 안창호 재판관의 삶을 보면 이제 완전히 극우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극우죠. 극우 중에 극우죠. 근데 이제 이 안창호 재판관이 그 뒤에 이제 보건법률가회라든지 이런 데 반동성애 집회 나오시고 성소수자 탄압하는데 앞장서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를 완전히 망가뜨려 놓고 있다는 식으로까지 가면서 저런 과도한 신앙이 지금 정치와 결합을 해서 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좀 되고, 공교롭게 그때 그 아모스 5장 24절이 지금 세이브 코리아의 시그니처 성경 구절로 쓰고 있잖아요. 이런 걸 보니까 그게 조금 씁쓸하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정치에 자꾸 적용시키는 게 한편으로는 양날의 검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아주 날카롭고 예리한 지적이었습니다. 그 마냥 좀 뭐 좋아했는데 또 듣고 보니 그러네요. 양날의 검이네요. 막 갖다가 여기저기서 갖다가 쓰고 있고. 그러니까 인권위원회가 어떤 사회적 약자들, 힘없는 사람들을 위한 위원회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권력자, 기득권을 위한 인권위원회가 되어버렸잖아요. 그 소수자를 위한 이제 최후의 보루 같은 게 돼야 되는데, 국가기관으로서 뭐 차별금지법 제정 이런 것도 못하게 하고, 국회에서 막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되는 의견 낸다고 하니까 자기 의견과는 또 다르다는 취지로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하고, 이게 도대체 이런 사람을 어떻게 인권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나. 2017년을 기점으로 나뉘었네요. 참, 예. 그러니까 이제 안창호 위원장이 지금 헌법재판관으로 온다 그러면, 만약에 윤석열 비상계엄을 심판한다 그러면 과연 그때처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저는 근데 이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헌법적 가치와 질서의 규범적 표준을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용하지 않을까. 역시 정통 보수. 보수. 예, 지금까지 보수 이용필이었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진짜 우려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 정광훈 소년부 목사가 탄핵 인용 시 어떻게 할 거냐는 저희의 질문에 상당히 열린 결말을 지금 내놨거든요. 불복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승복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지지자들이 얼마나 실망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뭘 말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를 어떤 모멘텀으로 자기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새로운 동력으로 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 대표의 오랜 취재원 전광훈 이번에 또 전화를 직접 하셨고 저도 이제 소년보 목사한테 전화를 했는데 헌법 위의 권위가 국민 저항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국민 저항권으로 반드시 대항할 수밖에 없어요. 국민 저항권이라는 게 물리적인 것도 포함이 되나요? 당연하지. 주능일치로 판면이 될 리는 절대로 없다고 믿지만은 그렇게 되면 국민들에는 많은 법조인들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건데 그걸 보고 가만히 있지는 않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죠. 둘 다 승복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고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냐 여기는 또 이제 그 특유의 국민 저항권 발동 여기 무슨 책상에 핵 버튼 같이 있나 봐요 이렇게 국민 저항권 발동 하면 딱 이게 딱 하는 뭐 그런 그럼 게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죠. 들고 일어나는 그런 게 신학교부터 또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꾸 이런 거 해서 세력을 결집해서 다음 대선 또 다음 선거 때 영향을 미치려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이번에 또 자유통일당은 구로구청장 이런 데 후보도 냈거든요. 예. 또 발 빠르네요. 헌법재판소 결과에 승복해야 된다. 이 말을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호 목사가 한 적이 있거든요. 최근에 기자회견 하면서 그러니까는 또 정광훈 목사가 또 엄청 비방을 하더라고요. 정광훈 목사의 이영호 목사를 지적하는 게 좀 웃겼던 포인트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전라도 장로가 많아서 그 레파토 단골 레파토리. 네, 재밌잖아요. 전라도 장로가 많아서 이영호 목사가 눈치를 보고 탄핵 결과에 승복해야 된다. 저렇게 얘기를 한 거다. 왜 은퇴도 안 하냐. 뭐 자리 없으면 내 밑으로 들어와라. 전라도 장로가 많은 게 사실인가요? 그거는 아니죠. 아니죠. 예. 소년보 전환길이 지금 부산시 교육감 보궐선거를 또 하고 있는데 가서 지지 유세차 방문을 했다 그래요. 거기 왜 간 거예요? 지금 이제 보수 개신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교육인데 또 이제 소년보 목사가 이번에 대안학교를 세웠잖아요. 대안학교도 교육청 소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완전 보수의 구심점이 됐기 때문에 표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가서 그렇게 지지 유세를 해서 도움을 주고 뭔가 이제 기브앤테이크를 하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이미 이제 소년보 목사 같은 경우에는 그쪽 세력에서 정치적으로 핵심적인 인물이 됐죠. 자기는 이제 정치 안 한다고는 하는데 이미 지금 하고 있는 게 정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정치인들 줄줄이 이제 달고 다니면서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목사가 목회를 해야 되는데 뭐 여의도에도 오고 부산도 가고 정신이 없네요. 제가 후보들이 교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안수기도 받고 이런 거 봤는데 목사가 가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건 또 이게 쉽지 않은 장면인데요, 보기가. 예전에 그 윤석열 그 조용기 목사 돌아가셨을 때 또 와가지고 예. 목사 5인방한테 또 안수를 받았잖아요. 네. 뭐 정당 안 가리고 선거철만 되면 교회 오니까 보통은 찾아오는데 이제 찾아가는 서비스로 이렇게 한다는 게 굉장히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그 들었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이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되면 교회 찾아가는 거 여든 야든 원외든 안 해야 되지 않아요 이제? 아 그렇죠. 그거 저희 좀 강력하게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뭐 국힘만 와서 이렇게 하냐? 민주당도 똑같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예. 뭐 사실 민주당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 지역에서 그 후보들이 교회 안 가면 그 안 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당연히 가고 그래서 선거법 위반 사례에서 사실 국힘이나 자유통일당 이런 데만 있는 건 아니고 민주당 후보들 지지 유세하거나 뭐 광고 냈거나 이래가지고 문제되는 사례도 꽤 많고요. 조심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닌가. 최근에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누구 갔었죠?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한다고 박찬대, 권성동 양당 원내대표가 갔었고 그 다음에 김영록 전남지사가 왔어요. 그분은 왜 온 거예요? 전남지사? 모르겠어요, 저도. 왜 왔을까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순천이시니까. 예, 전라도 소식통 통해서 한번 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